텍사스주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7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봉쇄와 사회적 격리두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수당을 추가로 연장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인지가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 대학 10곳 중 1곳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4,327명 늘어난 313만 1,411명, 사망자는 504명이 늘어 13만 4,47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17명이 늘어 42만 4,010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난 3만 2,30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93명이 늘어나 17만 7,307명, 사망자는 71명이 늘어 15,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 재개를 시작한 적지 않은 주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하루 7,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43개 병원의 중환자실이 꽉 찬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일부 확산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7일 만 28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일일 신규 환자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누적 환자는 21만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끼고 있는 해리스 카운티의 리나 히델고 슈퍼바이저는 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선 자택 대피령 발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7일 7,347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며 누적 환자 수가 21만 3,794명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플로리다주의 43개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32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 10% 미만으로 남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날 117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집계되며 일일 사망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000명에 육박하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식당 내 식사와 술집 야외 영업의 허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기면서 총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 주는 9개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상생활의 중단으로 일명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7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봉쇄와 사회적 격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가 7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 리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리치 캠페인은 이웃과 남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와 자택격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방정부는 약 5,300만 달러를 들인 이번 캠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살률 줄이기 운동, 특히 재향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은 인터넷 광고 등 대대적인 디지털 광고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기업들, 학교와 비영리 기구들이 총동원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개인적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 위험 요소들을 알게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향군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시킨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일 약 20명의 재향군인들과 예비군 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살 예방 캠페인의 사무국장 바버라 반 달렌 박사는 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추가로 연장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인지가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일터 복귀의 역효과라며 대신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이 정책을 일터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언급하고 직장 복귀 요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미 의회 예산국의 지난달 분석에 따르면 600달러의 추가 지급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은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대신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 등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8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분석한 최근의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실물 경제 지표는 상당폭 개선됐습니다. 5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은 4월보다 8.1% 늘어 증가 전환했고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 12.5%에서 1.4%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중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1로 5월 85.9 수준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 지출과 산업 생산 지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5.3%로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고용 사정도 취업자 수와 실업률 지표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비해서는 악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6월 취업자 수는 1억 3,78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취업자 수 1억 5,250만 명보다 9.6% 적은 수준으로 분석됐고 실업률도 코로나 직전 최저치인 2월 3.5%에 비해 7.6%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중 신규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신규 주택 가격도 1.7% 올라 4월 월 마이너스 10.6%에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1년 전 서면 고지 방침에 따라서 효력이 내년 7월부터인 만큼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행정부가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7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퇴는 1년 전 서면 고지 방침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팬데믹 와중에 미국을 WHO에서 공식 탈퇴시켰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차기 행정부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미국을 최대 지원국으로 두고도 중국 눈치만 보다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는 WHO의 추후 대응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공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도 만나길 원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공개된 그레이 TV 뉴스쇼 풀코트 프레스에서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면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자신은 그들이 만나길 원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만약 힐러리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쟁을 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알다시피 아직 운반수단 등은 없지만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는 지난 2018년 6월과 지난해 2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조카 메리 트럼프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카 메리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삼촌인 트럼프 대통령을 소시오패스로 규정하면서 각종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7일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인 너무 과한데 결코 만족하지 않는 나의 가족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만들어냈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각종 폭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 트럼프는 이 책에서 도널드가 할아버지의 지도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무행동과 침묵, 공모로 자신의 아버지를 파괴했다며 그가 내 나라를 파괴하도록 둘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반사회적인 인명 무시를 노골적으로 내보였다며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묘사하고 와튼스쿨 학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자신을 위해 SAT를 치르도록 영리한 아이를 후원값을 주고 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저서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는 메리의 책을 계획보다 2주 앞당긴 이달 14일 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와 출판사를 상대로 뉴욕주 1심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출간 일시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대학은 미 대학 10곳 가운데 약 1곳 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일 미 교육 전문 매체인 고등교육 크로니클에 따르면 전날까지 1,090개 미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파악한 결과 대면 수업을 계획하는 대학은 60%로 나타났습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 대학은 24%, 온라인 수업을 계획 중인 대학은 9%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학의 비율은 5%였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학은 2.2%였습니다. 유명 대학 가운데 하버드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프린스턴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예일대와 펜실베니아대, UCLA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학교별 학사 계획과 관련해 상황은 유동적이고 학교들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브라운대는 학사 일정을 개편하고 기존의 2학기를 가을, 봄, 여름의 3개 학기로 재구성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는 189개 나라에 달합니다.
한국 여권의 힘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로 조사됐는데요. 이달 1일부터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 허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위라는 분석입니다. 7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였습니다. 여권지수는 특정 국가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나타내며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1위는 191점의 일본이었고 2위는 190점의 싱가포르입니다. 3위 한국과 독일에 이어 4위는 188점의 이탈리아와 핀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5위는 187점의 덴마크, 오스트리아이고 미국은 185점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여권지수 3위인 한국은 이달부터 EU 입국이 허용됐지만 2위인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이 반영됐다면 순위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190개 나라에서 163개로 줄어듭니다. CNN은 EU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여권지수 순위는 7위지만 여권 소지자의 실제 여행자 유도는 25위인 멕시코나 28위인 우루과이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015명으로 집계돼 총 확진자 수는 12만 539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에는 지난 2일부터 5일 동안 테스트 결과 보고가 지연된 확진 사례 2,0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망자는 46명이 추가로 보고되면서 총 3,5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자 가운데 1,969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27%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등 이번 달부터 하루 입원 환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인파가 몰리거나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얼굴 가리개를 쓰고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커뮤니티별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문자 설문조사인 엔젤레노스인 액션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면 확산세를 늦추고 특히 LA 카운티가 경제 정상화 단계로 나아가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젤레노스인 액션 문자 조사는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주일마다 증상 여부 등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커뮤니티에는 바이러스 예방 장비나 시스템 등이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자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비밀로 유지되며 앞으로 20주 동안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3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7일 합동으로 델라웨어와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19개 주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미 주요 항공사들이 7일 재무부와 2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대출금 지원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재무부는 델타 유나이티드, 젯블루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등 미 주요 항공사 5곳이 이날 대출 조건에 대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항공사별 대출 규모나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메리칸과 프론티어, 하와이언 스카이웨스트, 스피릿 등의 항공사가 재무부와 지원 조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과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자 대형마트 체인인 타겟과 홈디포 등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7일 AP통신은 미 전역 유통체인점 협회인 위라가 전미 주지사협회에 서한을 보내고 주마다 다른 마스크 착용 규칙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호소하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7일 카카오와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교부와 카카오의 이번 MOU 체결로 앞으로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카카오톡으로도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되고 365일 24시간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천둥번개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